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어제 그대로 수도 때가 있습니다. 웃어도 괜찮아. 서로 바라보며 표정까지 따라 할 수 없는 상황. 면접이 그중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는 종종 이런 사연이 옵니다.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데 아무래도 면접을 망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왜 면접을 망쳤다고 할까? 어떤 실수를 한 걸까? 하기야 면접이 끝났을 때 정말 잘 봤다고 생각하는 지원자는 거의 없겠지요. 누구나 준비하고 쌓아온 만큼 실력이나 능력을 나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오늘 면접 잘 보고 왔다.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KBS 공채 아나운서 시험 최종 면접 직후였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긴장한 채 답하기는 했지만 재학생 초기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는 면접관이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듬해 KBS 공채 아나운서 시험 최종 면접, 재수생 특유의 겸손함을 안고 면접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안 되니까요. 무슨 질문을 누가 했는지 너무 오래전이라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해서 면접장의 웃음바다가 되었던 것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바로 그 전에 했던 말과 정반대되는 답변을 한 거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예리한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는 이러이러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저러저러하다고 하네요.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이러이러하다고 해놓고 곧바로 저러저러하다고 했네 하고요. 다들 빵 터졌습니다. 면접관들도 웃고 어이없었던 저도 웃고요.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냉큼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방송에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어느 지원자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KBS 일하게 되면 정말 방송을 잘할 겁니다. 어쩜 그렇게 뻔뻔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현타가 옵니다. 몹시 부끄럽네요. 이번에는 피식피식 웃으시더군요. 그중 가장 시크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여기 있는 모든 지원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면접관이 웃은 게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건 한참 뒤 제가 면접관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유머가 뛰어나서 면접관들을 웃겼다면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처럼 말실수를 하거나 피식 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망했다. 면접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떨어졌다. 어떡하지? 이제 정말로 끝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좋은 시작인지도 몰라요. 웃음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라도 웃으면 마음이 열려요. 나 때문에 웃었던 면접관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잔뜩 긴장한 마음은 바람을 가득 넣은 풍선 같으니까요. 웃으며 바람이 조금쯤 빠지면 풍선엔 그만큼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웃으면 누구나 너그러워져요. 내 말에 면접관들이 웃었다. 그러면 내 마음에도, 면접관 마음에도 빠진 바람만큼 여유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버텨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해요.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생각난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나와 마주보는 면접관, 그 사람은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님 나를 붙이기 위해서?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고요?
내 마음이 달라지지요. 나를 떨어뜨릴 사람이라면 적대감을 품게 될 테고, 나를 붙일 사람이라면 호의를 갖게 되겠죠.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면접관은 붙이기 위해서 거기 있습니다. 다 떨어뜨리기만 하면 누굴 붙이겠어요? 좀 더 괜찮은 지원자가 없는지 면접관은 그걸 보려고 거기 있는 겁니다. 지역 방송국 국장이었던 선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면접관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어른이다. 그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입사를 준비하던 취준생 시절을 거쳤겠죠. 어찌 보면 인생 선배들일 겁니다. 그런 선배가 관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가시기를. 그럼 나도 모르게 슬며시 미소가 지어질지도 모릅니다. 100%는 남겨주세요. 10%는 남겨주세요. 면접만큼 떨리는 순간은 연설할 때가 아닐까요? 명연설로 손꼽히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한마디 기억하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미루고 미룬 끝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미뤘기 때문에 킹은 생애 최고의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요.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했지요. 연설문에 어떤 내용과 어투가 적당할지 최측근 3명에게 자문했고 연설문 작성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후 또 다른 민권운동가들에게 초안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 전 본격적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전날 밤에는 보자진을 모아놓고 연설문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죠. 이런 걸 자의가르닉 효과라고 한답니다. 완성된 작업보다 미완성 작업을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제이가르니크가 증명해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네요. 일단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람들은 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중단한 채로 두면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대요.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연설문에는 꿈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킹은 자기 차례 직전까지 연설문 일부를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끄적거렸다죠. 그러니 짧은 애드리브로 시작해 즉흥 연기, 즉흥 연설을 한 셈입니다. 연설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났을 즈음 누군가 외쳤답니다. 그들에게 그 꿈 얘기를 들려줘요. 마틴. 가스펠 가수이자 흑인 인권운동의 동지 서머타임을 부른 메헬리아 잭슨이었습니다. 그러자 킹은 준비해왔던 연설문을 밀쳐놓고 즉흥적으로 꿈과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업의 완성을 미루면 이처럼 즉흥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완성해 놓으면 우리 뇌는 완성된 구조를 고수하려 해서 갑자기 등장하는 창의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고요. 아하, 미루면 되는구나 생각하셨다면 다음 글을 마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킹은 꿈에 대한 그 유명한 구절을 즉흥적으로 생각해냈지만 이전부터 수많은 연설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걸 예행 연습한 셈이었습니다. 1년 전 연설에서도 꿈을 이야기했고 몇 달 동안 전국 순회 강연에서도 꿈에 대해 언급했대요. 1년간 44만 킬로미터 넘게 이동하면서 350여 차례 연설을 했답니다. 그러니 그는 즉흥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었던 셈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애덤 그랜트가 쓴 오리지널스 4장 들으면 바보를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100% 원고를 완성해 놓지 말라. 90%가량 완성하고 10%는 남겨두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고쳐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마지막까지 수정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마무리를 미루고 있는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90%는 완성했으나 마지막 10%를 남겨두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먹든 잠을 청하든 그 10%는 늘 당신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그러다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마지막 10%가 불현듯 떠오를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작업의 완성을 미루면 즉흥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마무리를 미루고 있는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하, 미루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콩나물에 물 주듯. 남편의 한마디가 등대 역할을 했다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했지만 아내는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런 아내가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신나서 배움의 기쁨을 누렸죠.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 접어들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와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영어 단어도 외기 어렵고 수학 공식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하루도 수업에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침을 먹자마자 단어장을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김 메고 밭 읽으면서 중얼중얼 단어를 외웠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까먹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금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저녁 먹고 냉커피를 한 사발씩 들이켰습니다. 남들처럼 밤새우며 공부해볼 참이었죠. 하지만 웬걸 배불리 마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일찍 잠들어 더 푹 잤습니다. 아침이면 짜증이 났죠.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못하나. 밤새워도 모자랐는데 시험 기간에 이렇게 잠을 자다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낮이면 밭농사에 집안일에 할 일이 태산이었으니까요. 몸이 고단하니 밤이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거둔다 해도 내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이 탓을 하게 된 아내를 보며 남편이 슬며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갑자기 콩나물은 왜요? 물이 밑으로 빠지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며칠 후에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있지요. 공부도 그런 법이에요.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실력이 쑥 늘어나니까요. 오래전 아침 토크쇼에 출연하셨던 만학도의 얘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마디라는 주제로 출연한 인상 좋은 노부인이었죠. 공부하다 힘들 때 남편이 해준 한마디 덕분에 고비를 넘기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쳐 마침내 대입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중학교 교장이었던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보고 느끼는 점을 헤아려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사성어를 들먹이지도 유명한 격언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 눈높이에 맞춰 아내의 일상생활에 기준을 두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좀 그럴듯하게 말하고 싶어지죠. 내가 가진 게 10가지뿐이라 해도 20쯤 되어 보이게 말입니다. 미사 여부를 늘어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게 나을 수 있지요. 자취생 이야기를 그린 만화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봤어요. 힘내라는 말에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네준 10만원 봉투에 힘이 납니다. 피식 웃음이 났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취준생 후배에게 우리가 해줄 일은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상황에 맞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용돈이 든 봉투.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대화랑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보고 느끼는 점을 헤아려 한마디를 했지요.
고사성어를 들먹이지도 유명한 격언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상황에 맞춘 말을 건넸을 뿐입니다. 3장. 때로 작은 구원이 되어 불안이 영혼을 잠식할 때 가장 좋은 항불안제는 믿음일 겁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다독거려 주세요.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말이죠. 마음은 내 것이니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다스려야 하지 않겠어요? 남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독백은 고백이 되고 고백은 구원이 된다. 여자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름빛 대신 팔려간 거죠. 원래 언니가 가야 할 자리였는데 울고불고 난리인 언니를 보며 잘 모르긴 해도 언니가 저렇게 싫다니 나라도 가야 하나 보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부자인데다 잘생겼다며 시집 잘 간다는 이웃의 수군거림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을 대신해 시집의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여자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일 때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갈수록 여자를 짓눌렀습니다. 겨우겨우 두 딸을 낳았습니다. 큰애가 말귀를 알아듣고 작은애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결투 끝에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내전이 터졌습니다. 이들 넷만 남겨놓고 시집 식구들은 피란을 떠났습니다. 어제는 옆집 사람들이 반군에 협조했다며 처형당하고 오늘은 뒷골목에서 총송이 이어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무섭다며 우는 아이들의 입을 막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전과 거리가 먼 도시에 사는 이모를 찾아가서 애들을 맡깁니다. 겁이 나지만 돌아와야 합니다. 남편이 홀로 누워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수액을 구해 남편의 링거에 넣어줘야 합니다. 여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영화 어떤 여인의 고백은 2013년 국내 개봉 당시 2,500명이 채 안 되는 관객이 관람한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프가니스탄 영화였기에 그랬을 겁니다. 그즈음 제가 1년에 영화 100편 보기를 목표로 하고 있던 터라 운이 좋게도 극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신비한 전설의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찾으면 내 앞에 놓고 고통과 비밀을 전부 말하렴. 돌이 들어줄 거야. 어떤 비밀이든 들어줘. 무엇을 말하든 들어주지. 그러다 어느 날 돌이 쩍 하고 갈라지는 날 모든 고통이 그 순간 사라지고 너는 구원받을 거야. 용서받는 거란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다던 그 말처럼 여인은 의식이 없는 남편을 앞에 두고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는 총성이 들리고 폭탄이 터집니다. 무서우면 더욱더 많은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언니 대신 시집 오게 된 이유, 남편이 밖으로 도는 동안 겪었던 시집살이, 두 딸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화, 마침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독백은 고백이 되고 고백은 구원의 돌이 되어줍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누워있는 당신에게 처음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들어요. 이상하죠. 스스로 느낄 만큼 여인은 달라집니다. 웅물거리던 말이 자신 있고 또렷한 말투로 바뀌고 하루하루가 눈물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고 무엇보다 화장이 점점 진해집니다. 멀리 도시에 살며 율락가에서 일하는 이모처럼 말이죠. 종교와 인습의 굴레에서 살아가던 주변 여인들과 달리 이모는 자유롭고 어떤 면에서는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기 전까지. 이 영화는 말하기의 힘을 보여줍니다. 혼자였지만 의식을 잃은 남편 곁에 앉아서 스스로는 혼자라고 느끼지만 매일 꾸준히 무엇이든 말을 하면서 여인은 자신을 찾습니다. 자아를 회복하고 자존감을 느끼는 거죠. 독백의 힘, 말하기의 힘입니다. 스스로 느낄 만큼 여인은 달라집니다.
웅얼거리던 말이 자신있고 또렷한 말투로 바뀌고 하루하루가 눈물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무엇이든 말을 하면서 여인은 자신을 찾습니다. 명왕성이나 청왕성 같은 존재. 자아를 찾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헤어질 때는 마음이 더 아프고 자신감도 떨어지죠. 어느 날 자려고 누워서 보니까 네가 사준 게 너무 많더라. 입고 있는 수면 바지부터 머리맡에 미니 가습기까지. 이제 그만 좀 사.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주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짐작할 만하지요.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연애사를 다 알고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전화를 걸라치면 곁에서 말려주던 사이. 시시콜콜한 얘기도 인생 걸림길의 고민도 주고받던 사이였죠. 그러던 선배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스몰 토크라고 하지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우는 것 말입니다. 누구는 농담 뜨개질이라고도 하더군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뜨개질 하듯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관계. 그때는 남자친구도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속속들이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던 사람이 없어졌지요. 펑펑 울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런 상황을 다 아는 또 다른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명왕성이나 청왕성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구라고 가정하면 내 주변에는 달도 있고 토성, 목성, 금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그 사람의 자전이나 공전 주기가 비슷해서 서로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빅뱅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변화가 생겼고 지구 근처에 있는 줄 알았던 그 별이 저 멀리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겁니다. 명왕성이나 천왕성 정도로요. 관계가 아예 단절된 건 아니죠. 어차피 비슷한 궤도에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멀어져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구는 지구대로, 명왕성이나 천왕성은 또 그 나름대로 돌고 움직이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기가 비슷해지는 순간에 마주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처럼 하루 이틀 지내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에게 선배의 근황을 듣게 되면 잘 지내는구나 했어요.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한두 사람 건너 전해 듣고 부조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 선배에게는 제가 명왕성이나 천왕성이 되었겠지요. 궤도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생활 주기는 달라진 채로 말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이런저런 사연으로 멀어진 사이가 있을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멀어지는 게 고통스럽지요. 독립적인 편인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의존적인 성향이라면 이별의 무게는 몹시도 무거울 겁니다. 그럴 때면 명왕성을 떠올려 보세요. 주기가 비슷해진 어느 날 다시 가까워질지도 모르지요.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친구든 원치 않는 헤어짐으로 힘이 든다면 나는 지구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내 궤도를 도는 겁니다. 명왕성이나 천왕성 어느 곳에 가 있을 그 사람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134340이라는 번호로만 말하기에는 명왕성이 좀 짠해서요. 신기하게도 그 말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긴긴 인생길에 언제 또 그 사람과 인연이 닿을지 몰라요. 어느 날 다시 가까워질지도요. 저는 아침 월급형 인간이었습니다. 성격이 곧 운명이다. 얼마 전에 읽은 소설에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섹스피어가 한 말이었는데 작가는 섹스피어가 너무 많은 책이랑 희곡을 쓰고 온갖 말을 남겨서 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어요. 성격은 일종의 성향이고 성향은 일종의 선택일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은 나서지 않는 걸 선택할 테고 외향적인 사람은 나서는 걸 선택하겠죠. 선택이 쌓이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쌓이면 개인의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 성격이 곧 운명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 겁니다. 괜찮아, 괜찮지, 괜찮을 거야. 노래 가사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만의 기본 옵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어찌할 수 없을 때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좋은 점이 하나는 있을 거야.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18년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서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죠. 또 다른 기회가 올 거예요. 변화가 다가올 때 괴로워하며 마지못해 맞이할 수도, 기꺼이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려고요. 잘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만 봐요. 뒤는 안 돌아봐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애쓴 것 같네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만두는 걸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 2년 동안 꾸준히 개편 시즌만 되면 저의 하차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해왔으니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충격이 덜하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메이크업과 의상을 담당하던 후배에게 알렸어요. 얼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요. 그리고 뉴스로 보도되기 전에 직접 말씀드릴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보냈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새삼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 친구, 선배, 동료, 후배. 그리고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의 70%가 줄어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좋을 게 뭐 있을까? 가장 먼저 찾아낸 좋은 점은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였어요. 4,500여일 동안 울리던 알람을 듣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니. 오랫동안 새벽에 일어났던 저는 제가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둔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저는 아침 월급형 인간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좋은 점은 오전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 대바람부터 일하고 회의하느라 저에게는 오전이 없었거든요. 느긋하게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였지만 오전이 있는 삶은 저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의 규모가 달라져야 했죠. 생활보다 생계를 앞에 두고 곰곰이 따져보니 앞뒤 없던 경제관념이 조금이나마 계획이나 규모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점은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였어요. 다들 저를 위로해 준다며 밥을 사줘 한동안은 실컷 얻어먹고 다녔죠. 안쓰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1, 2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몇몇 제안도 죄송하지만 거절했어요. 그 후에 들어오는 섭외는 예전에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였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걸 시작해야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다 운 좋게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고 그 후로 지금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꾸준히 기회를 주신 라디오 프로그램과 청취자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괜찮아, 괜찮지, 괜찮을 거야. 제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이 말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이 있겠지요. 괜찮다고 말하고 생각하려 했더니 정말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더 나아지기도 했고요. 말은 씨가 되고 열매를 맺고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이 곧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좋아하는 말을 스스로 해주면 괜찮아지고 아니면 무너지기도 하는 것. 내 마음이죠.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내 것인데 왜 뜻대로 안 될까요? 멘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늘 평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흔히 강철 멘탈 혹은 유리 멘탈처럼 요즘은 멘탈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마음 다스리기, 심기 관리라고 해도 될 텐데요.
뭐라고 부르든 비슷합니다.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를 되뇌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봐도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마음을 가만히 둬야 합니다. 연못이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잔잔합니다. 그런데 누가 돌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막 일어나잖아요. 연못 바닥에 흙이며 모래알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 버리니까요. 더러워진 연못 물을 다시 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돌이 가라앉아서 파장이 멈추고 흙탕물이 잠잠해지며 조금씩 조금씩 다시 맑아질 때까지요. 내 마음이 처음부터 산란하고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로는 평온하지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와요?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머릿속에 떠오르든 누군가 내 마음에 돌을 던진 것이죠. 아니면 시한구절처럼 심지어 노를 젓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어.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가곡으로 만들어지기도 한 내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돌만 던져도 일렁이는 마음에 노를 젓는다니. 아무리 작더라도 배 한 척이 내 마음에 띄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노를 한번 저을 때마다 얼마나 큰 파장이 일렁일까요? 그러니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일렁이다가 뒤집혔다가 다시 흔들리면 얼마나 산란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파문이 일고 있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 상황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요가를 배울 때 요가 선생님에게 들은 말이었어요. 수업을 마무리할 때 다 같이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잖아요. 그때 들은 말은 쉬지 않더라고요. 먼저 깨닫는다. 다음 바라본다. 그리고 가만히 둔다. 간단하지요. 어렵지도 않아요. 가만히 두기가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속으로 세워보세요. 딱 3초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그렇게 세어보면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마음은 내 것이니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다스려야 하지 않겠어요? 잠시 멈추고 흙탕물이 잠잠해지면 무엇이든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요? 네. 네. 열 떨어지니까 살만해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그럼요, 열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상준쌤 아프면 안 돼. 다들 아프시면 안 되죠. 음, 미연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음. 듣기 하신 거예요, 미연님? 사진 찍어주세요. 네네. 자, 사진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좋네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다들.